하이에크 잘 몰라요. 우선 깜짝쇼가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세계 무대에 하이에크가 짠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에크는 별로 이렇게 크게 유명세를 탔던 경제학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왜 그 당시에는 하이에크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케인즈는요, 위기가 왔으니까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하이에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설치다가는 우리 모두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동시대에서 이 맞수를 살았던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선 두 명은 철저한 동지였다고 봐야 됩니다. 둘 다 시장 경제를 사랑했던 사람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예. 하이에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소장님,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난 적도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분 누구죠? 하이에크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네. 케인즈, 애덤 스미스 이런 분들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하이에크란 분은 돌아가신 지 20년밖에 안 된 조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경제학자이기 때문이죠. 하이에크 그러면은 신자유주의 이 단어가 딱 하고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많이 역할을 해서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홀로 서서 시장의 모든 걸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경제학자죠. 우리가 저번 시간 때 공부를 했던 케인즈,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했던 거기가 반대돼서 케인즈에 따라서 케인즈 사상에 따라서 믿고 있던 경제가 어느 순간인가 약간 위기를 맞게 되고 그때 그러면서 하이에크 이론이 주목을 받아. 그러면서 당시 정치 상황이 영국에서의 대처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미권의 보수주의 정치와 만나서 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경제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이에크가 한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큰 정부로 갔다가 작은 정부로 갔다가 요즘에는 이런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케인즈가 우위에 있는 시대, 큰 정부의 우위에 있다가 80년대 이후에 레이건 대처의 우위, 그러니까 작은 정부론이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두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새로운 대안은 나타나지 않아서 경제학 전체가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의 대가 하이에크, 그 하이에크의 이론에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을 하이에크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기의 경제학자들 세 번째 경제학자 하이에크 지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때 우리가 케인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케인즈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그래서 사실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하이에크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이번 시간에 한번 하이에크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케인즈하고 하이에크가 나이 차이가 한 16년 나는데요. 케인즈가 1883년, 하이에크가 1899년생입니다. 16년 차인데도 거의 동시대에서 이 맞수를 살았던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했었고요. 16살 차이면은 뭐 충분히 같이 지낼 수 있는 사이이죠.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사이. 요즘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케인즈는 큰 정부를 이야기를 하고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케인즈는 정부의 중요성, 하이에크는 시장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완전히 대립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는 두 명은 철저한 동지였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점이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케인즈는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정부가 역할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회에 너무 많은 혼란과 불평등 같은 문제가 생겨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복지도 그래서 해야 된다, 임금도 그래서 올려야 된다 얘기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좀
등 따시고 배불러야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이에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원리주의적으로 계획 경제는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우리는 시장을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한 전선 안쪽에서 다른 입장으로 이렇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싸웠다고 해야 될까요? 둘 다 시장 경제를 사랑했던 사람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예. 케인즈와 하이에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이에크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좀 핍박받으면서 살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케인즈라는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 사회에서의 이 그 귀족과 지식인과 같은 풍모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류층 굉장히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토의를 하면서 문학과 예술을 논하면서 이 경제학을 또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제 정책에 개입을 하고 실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같은 이 세계 경제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인데 하이에크는 그 사실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이 굉장히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철학적으로 자기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그 입장이 현실 정책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의 이론이 현실 정치에 반영돼서 막 세계가 굴러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하이에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거기다가 당시의 상황 자체가 이제 미국의 대공황의 상태로 빠지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난 침체를 겪었는데 케인즈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케인즈의 이론은 굉장히 힘을 받는데 그 상황에서 하이에크는 계속 시장의 자율적인 어떠한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니까 뭐 당연히 하이에크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문에 케인즈가 지금 공황으로 저 일자리를 잃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소득을 보장해주고 최저 임금을 그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막 했던 거 아닙니까? 지출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이에크는 저들 도우면 안 된다. 저들을 돕는 것 자체가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경제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영받을 수가 없죠.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도요. 하이에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공황의 원인이 뭐 빈부격차가 커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도 앞 시간에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하이에크는 그게 아니고요.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공황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긴 게 사실은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대공황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전에 중앙 정부가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조처들을 합니다. 소득세를 도입한다거나 소득세 원래 미국에는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없다가 이제 그 당시에 도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거품이 생기면서 주식도 거품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색다른 이론이네요. 색다른 것 같지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익숙한 이론이죠. 우리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게 1997년 말이죠. 97년 말에 IMF가 들어왔고 이제 98년도가 본격적이라고 본격적이죠.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그렇죠. 위기가 왔는데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죠. 위기가 왔으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비용 절감. 그거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케인즈는요. 위기가 왔으니까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케인즈거든요. 전혀 상반된 처방.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이에크의 이론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하이에크가 확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선 깜짝 쇼가 하나 벌어지는데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미르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경제학자, 특히 사회복지 강화를 상당히 이야기했던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선정이 됐는데 또 한 명이
듣보잡 출신이 한 명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이에크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가 가끔가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2013년 노벨 경제학상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전혀 상반된 두 입장에 있는 경제학자를 같이 공동으로 상을 준 거죠. 2013년에도 방송국 연기대상도 아니고 막 그냥 막 노벨상을 공동수상으로. 노벨 경제학상이 상당히 정치적인 상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세계 무대에 하이에크가 짠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에크는 별로 이렇게 크게 유명세를 탔던 경제학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물론 시장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주류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통해서 등극을 합니다. 뭐 노벨 경제학상도 탔고 그렇긴 해도 일단은 그 전까지는 하이에크 이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케인즈 중심적으로 세계 경제가 계속 움직이는데 갑자기 하이에크한테 관심이 쏠리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정치 얘기인데요. 케인즈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 관철됐냐? 미국이 힘이 세져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 그렇겠죠. 돈을 많이 벌고 유럽에, 일본에, 한국에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서 이쪽 그 소련 당시의 소련에 맞선 냉전 체제였으니까. 그렇죠. 냉전 체제에서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하면 원조 경제를 키우는 이제 전략을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IMF라든지 IBRD라든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를 많이 관철을 시키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요. 원조 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돈을 받아서 풀기 때문에 케인즈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은 그 두 차례 오일 쇼크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가 조금 흔들리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1970년대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라고도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외국으로 반출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달러의 고정 환율제는 깨지고 금태환도 깨지고 변동환율제로 가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힘이 좀 흔들립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힘, 그렇습니다. 달러가 가지고 있던 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약해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케인즈주의 약해지고 하이에크가 볼 수 있는 이제 틈새가 조금 생기기 시작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에서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윤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이윤을 많이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기업이 그걸 기회로 보고 소비자들이 생기니까 기회로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또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 창출되니까 임금 주니까 그걸로 또 소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연결고리가 이윤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돈을 벌고자 고용하는 것이지. 그렇죠. 고용을 하고자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윤율이 점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줄어듭니다. 시장이 성숙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윤율이 낮아지니까 투자가 지체되게 되고 그럼 케인지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결국에는 아까 이윤율 하락한 거 그리고 정치 체제가 미국 중심 체제가 좀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갑니다. 결국은.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이제 옮겨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율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할 때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이윤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고용이 많이 창출되니까 또 노동자들한테 간 소득이 또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요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도 하고 이런 이 상태가 이제 황금기인데요. 그 황금기를 지나가면서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세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세출에 대한 요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는 자꾸 늘어나죠. 실업이 늘어나면 거기에 돈 많이 써야죠. 또 사람들의 임금 수준, 교육 수준,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 또 맞춰줘야죠. 이러면서 국가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회가 점점 성장을 급속하게 하지 못하는 저성장으로 가게 되니까 세입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저항도 많이 느끼고 왜 자꾸 내가 벌어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왜 자꾸 돈을 뜯어가느냐 라고 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진 다음에 그걸로 시장에다 뿌려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효 수요를 그런 식으로 버텨가게 된 거죠. 그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케인즈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풀린 걸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기업이 보고 그걸 기회라고 포착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게 막 경제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건데 하이에크 관점에서 이걸 딱 뒤집어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태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만들지도 않아 놓고서 돈만 주고서 물건을 사라고 하니 물가만 뛰지 그게 잘 살게 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을 빼야 된다. 그게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하이에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실제 특히 정책가들이 하이에크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에크가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1944년에 발간된 문제작이죠. 문제작. 예, 노예의 길. 제목부터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게 1944년에 출간된 책인데 우리 노예의 길이라고 지금 들으면 이거 좀 하여튼 문학적으로 들리잖아요. 예. 노예란 단어 자체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944년이면은 노예의 세계가 멀지 않은 그런 시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전히 노예가 있기도 하고 예. 어떤 부분에서 사실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현실에 노예가 있는 상태에서 노예의 길이라는 거니까 이게 되게 자극적인 책 제목인 거예요. 그 당시로선 이게 경제학 책 제목인데. 근데 이게 그 자극적인 레토릭을 어디다 썼냐면 정부에다 쓴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 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러면 우린 결국은 모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노예의 길이 있다는 것은 노예가 있다는 거고 노예가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건데 그 주인을 정부로 상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하이에크와 케인즈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이에크는 굉장히 이념적인 사람이고 이상주의자이고요. 케인즈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현실에 타협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닥친 문제들을 우린 계속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원론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풀어서 살리자. 그래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케인즈 얘기인데 하이에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설치다가는 우리 모두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하이에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특히 이 마가렛 대처의 대처리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하이에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역시 그 아까 우리가 쭉 설명했던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좀 케인지언에 기반한 자본주의 자체가 좀 흔들리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대처가 정치적으로 딱 공격한 부분이 그거죠. 노조를 지목을 했죠. 대처는 노조 공기업 이런 곳들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우리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시장이라는 무기를 꺼내가지고 와서 그런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 그렇죠. 그걸 효율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써먹기 딱 좋은 게 하이에크의 이론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를 보호해서는 안 되고 다 개인들은 다 알아서 각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뭘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맞물리는 게 이제 금융 정책인데요.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거품을 빼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뭐 그러더라도 감내하고 구조조정 다 될 때까지 이렇게 참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처의 정치적 입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노동조합도 깨야 되고 공기업 민영화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니까. 뭐 신자유주의 정책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공기업 민영화, 그렇죠. 감세, 복지 축소, 재정 지출 감소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처가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말에 이제 집권을 하고서 80년대 이른바 철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거품은 뺐는데요. 예. 문제가 이런 겁니다. 거품을 빼는 데까지는 잘했고 구조조정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대처리즘, 레이거니즘이 또 같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특권을 없앤다는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과거의 모든 개혁 정책하고 또 맞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권을 없애는 그 타깃이 주로 이제 공공부문, 공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없애고 통화 긴축해가지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까지는 잘 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새롭게 성장시키기 시작하는 동력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레이건 시대에도 그런 동력은 찾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재정 적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대처도 뭐 1995년까지 집권을 했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16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도 그렇게 잘 찾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 클린턴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신경제다, 뭐 IT다, 닷컴이다 이런 부분을 찾으면서 기술 중심으로 다시 성장 동력을 조금 찾아 나가기도 하죠. 단순히 그냥 시장으로 다 돌리자라고 해서 시장으로 돌렸더니 영국이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 대처의 통치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장으로 돌리자고는 했지만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이에크 이론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하이에크 이론의 그러니까 깊은 측면은 빼고요. 경제적인 임팩트만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수술을 잘하는 이론이고요. 근데 사람이 수술만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어서서 뛰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은 못하는 그런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대처도 무슨 평가를 받냐면 영국병은 치유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 다음에 영국이 다시 달리게 하지를 못했다. 병을 치료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론이 있는 겁니다. 영국병 치유했다. 이걸 이제 포커스 맞춰서 보면은 굉장한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병 치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 달리게는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병 치유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심해지죠. 또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복지가 후퇴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포커스에서 보면 이제 또 그 철의 여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정치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또 하이에크이면서 대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네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하이에크가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1978년인가요? 그때 전경련이 초청을 해서 방문을 했었죠. 1978년이면은 이른바 우리나라 개발 독재라고 불리운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 때인데 그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전경련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제 서구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벌어지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고 왔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케인즈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주도한다는 면에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계획 경제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업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기업은 자체적으로 막 재벌들이 힘을 키우면서 점점점 힘이 커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부하고 시장하고 한국에서도 분화가 됩니다. 그렇죠. 기업에서는 계속 요즘 뭐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기업에서는 계속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주의적으로 가야 되고 감세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부는 그래도 제대로 안 할 때도 있지만 말로는 경제 민주화도 얘기하고 복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1978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분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급속한 고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힘을 받는 상황에서 일종의 좀 으름장? 그렇죠. 시장에 이게 힘을 우리 좀 달라고 내버려둬 이런 일종의 시위로도 학문적 시위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독재 정권 때지만 또 시장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는 흐름으로 경제정책 방향은 그렇게 갑니다.
자,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한번 좀 보죠. 이제 물론 하이에크가 좀 지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론은 좀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른바 뭐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한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남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굉장히 신자유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파도를 맞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뭐 거기 스티글리츠라든지 뭐 크루그먼이라든지 뭐 장하준 교수라든지 이런 양반들 다 거기 들어 있었죠. 사실은 위기를 맞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쪽도 위기를 맞았지만 케인지언들도 이미 맞은 위기에서 사실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그냥 이 프로그램 시작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인즈의 지혜하고 하이에크의 지혜를 적절하게 융합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되게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우리한테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요즘 이제 흐름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용어가 상당히 이제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요즘에 그러는데,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제 목적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인을 돕는다거나 뭐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데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인데, 이런 게 예를 들면 하나의 두 가지가 융합된 생각의 지점에 딱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케인즈처럼 뭔가 사람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고용이고 삶이고 뭐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다 책임져 줄 수는 없고, 각각의 단위에서 뭔가 각각 자기가 지향하는 사회적인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요. 케인즈는 이런 겁니다. 놀면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놀면서 성장한 사람이고, 다 이제 뭐 극작가, 뭐 그랬죠. 시인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와인 마시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연애도 하고 이러면서 세계 경제를 논하는 사람이고, 하이에크는 진짜 진지하게 싸우면서 큰 사람이에요. 난 사회주의를 막는데 내 한 평생을 바치겠다 이러면서 막 쏟아부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이 현실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이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체계, 이념 안에서 계속 원리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큰 사람인데, 좀 두 가지 다 약간 극단적이죠. 어떤 땐 진지하고 어떤 땐 또 케인즈처럼 또 좀 놀고 부드럽기도 하고, 이런 삶의 지혜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요즘에 한참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뭐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무슨 시장에 아까 간단하게 이제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풀어라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자유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규모 사업 집단, 이런 재벌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하이에크는 뭐라고 진단을 할까요? 하이에크는 모든 종류의 독점에 대해서는 아주 전투적으로 반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재벌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한국에서는 묘하게도 하이에크를 신봉하는 분들이 재벌을 또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또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마무리 때 오면은 얘기를 하지만 위기의 경제학자들에 나왔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에만 오면 좀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요. 세 번째 경제학자 하이에크, 이번 방송을 해보시니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역시 그 하이에크가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인상이 있는데요. 그건 어쨌든 우리 내면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사회에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든 개인주의를 지향하든 그 이전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점은 또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되게 시장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다들 돈만 생각하고 이윤만 생각하는 획일화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도 좀 비슷한데요.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고민했던 굉장히 순수한 경제학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뭐 정치적인 어떠한 이해관계에 엮여 있는 것도 아니라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경제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학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다른 경제학자들이랑은 다르게 좀 색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에크 편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때는 데이빌 리카르도, 저는 리카르도라고 하는데 리카도라고 해야 되는지 데이빌 리카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위기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